그러니까 오랫동안 고금리 상태를 유지하지 못할 것이다. 지금 계속 저는 미국 채권 사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저는 사실 이런 고금리는 다시 못 본다고 생각하거든요. 저는 지금부터는 계속 매집해 나가는 게 맞다고 생각해요. 교수님은 김작가 TV에 모신 이유가 네네. 저희 어머니가 굉장히 팬이십니다. 아이 뭐 영광이죠. 삼성증권 이제 센터장님 계실 때 네네네. 그때 저희 어머니께서 이제 가끔씩은 이제 신문이나 이런데 뉴스나 뭐 이런 거 나오잖아요. 네네. 굉장히 좋아하셔가지고 이번에 요 책 딱 나오시길래 제가 네. 출판사에 꼭 한번 모시고 싶다. 네, 감사합니다. 네. 근데 삼성증권 이제 리서치 센터장 그만두시고 그럼 그 이후로 좀 어떻게 지내신 건가요? 그 다음에 펀드 매니저를 했었죠. 그래서 네네. 이제 우리자산운용에 가서 운용 총괄 CIO도 했고요. 네. 근데 이제 거기서 주식을 뭐 사고 팔고 하다 보니 네. 아무래도 이제 돈을 주는 국민연금이나 이런 데는 이제 제약이 있지 않습니까? 운용하는 데도 제약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근데 이제 그 한국의 기업들이 그때만 하더라도 한 2010년대 초반 이제 많이 이제 성장이 포화된 거죠. 그래서 사고 싶은 그런 주식들이 별로 없더라고요. 그러던 와중에 이제 비상장 기업을 한번 투자를 해봤는데 그거는 공부한 만큼 성적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이제 벤처 캐피탈을 하겠다 생각했는데 사실 뭐 그 한동대학교 전 총장님이신 그 장순웅 총장께서 이제 그런 거 하려면 같이 하자. 그래서 지금은 학교에 가서 아이들도 한 반 정도 가르치고 반의 시간은 이제 이 창업을 하는 그래서 새로운 어떤 부가가치를 만들고 그것을 이웃에게 좀 나눠주는 그런 역할들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이제 출간하신 책이 이제 김학주의 40배 수익 이제 클럽이잖아요. 네네. 40배라는 수치가 굉장히 자극적인데 그러니까요. 40배의 투자 수익을 내셨다고 하는데 이게 정말 좀 가능한 숫자인지랑 네. 어떤 방식으로 40배 수익을 얻으신 걸까요? 이게 상장 기업은 아니겠죠. 네. 그러니까 비상장 쪽에 투자를 하는 건데 저는 지금 기업을 만들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첫 번째 펀딩은 엔젤 펀딩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그 기술적인 데이터를 확보하자 하는 쪽에서 이제 엔젤 펀딩 하는데 그때 기업 가치는 한 30억에서 40억 정도 하거든요. 근데 개인 투자자가 여기에 참여할 수는 없어요. 근데 그 데이터를 가지고 이제 기술을 본격적으로 개발을, 그러니까 디벨롭을 하기 시작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기 위해서 이제 펀딩하는 게 시리즈 A예요. 그때는 기업 가치가 한 150억 정도 되죠. 그때부터는 여러분들이 들어올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시리즈 A에 투자했다가 이게 상장이 되고 나면 한 5년 내에 한 뭐 4천억, 5천억 된다. 그러면 한 40배 정도는 수익을 얻을 수 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건데 그래서 그동안 이제 나는 40배 미만의 투자에는 내 노동력을 쓰지 않는다. 이런 말을 자꾸 하고 다녔기 때문에 출판사에서 이런 제목을 지어주신 것 같아요. 근데 사실 약간 좀 제목이 거부감이 있죠. 그러니까 뭐 저는 안 그래도 안티팬이 많은데 근데 이제 그 너 잘났다. 40배?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욕을 먹더라도 이런 시장이 있다는 거를 한번 소개해드리고 싶었고요. 그리고 이제 지금은 사실 많은 개인 투자자분들의 수익률이라는 게 대동소이하지 않습니까? 근데 앞으로는 완전히 다를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런 비상장의 그 투자 기회들이 굉장히 쉽게 딜리버리 될 수 있는 그런 많은 그러니까 규제가 완화되든지 아니면 암호화폐처럼 어떤 새로운 시장들이 생기든지 여러분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이런 비상장 그 투자 수단이 많이 생길 텐데 그때 가서 초기 기업들의 투자에 준비가 된 그러니까 공부를 하신 분들과 그렇지 않은 분들은 차이가 엄청나겠죠. 시간이 갈수록 그렇게 전개될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부터 좀 준비를 해두시라 그런 차원에서 한번 써봤습니다. 네. 그럼 비상장 기업 투자인지 좀 더 다시 한번 여쭤보겠지만 어쨌든 근데 모든 기업들이 나중에 잘 되고 그런 건 아니잖아요. 물론입니다. 좀 어떤 기업이 이렇게 40배 이상의 수익을 줄 수 있는 기업이 될까요? 쉽게 구분을 할 때 이게 first in class냐, best in class냐 그 두 가지를 주로 구분하죠. 그러니까 일단 그 사업에 있어서 네가 새로 떠오르는 그런 성장 산업의 첫 번째 주자냐. 그게 아니면 네가 그 인더스트리 중에서 제일 잘하냐? 그 둘 중에 하나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거기에는 이제 그렇게 그런 거를
구체화할 수 있는 사람들이 들어가 있냐, 얼마나 중요한 사람들이냐, 이런 걸 보면서 주로 판단을 하거든요. 네. 예, 그러니까 구체적인 건 뒤에서 조금 더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많은 분들이 이제 투자에 실패를 하는데 그 패착의 이유는 교수님 생각할 때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한마디로 모르고 투자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네. 네, 그러니까 주로 이런 유튜브를 보더라도 사람들이 말을 듣고 그다음에 이제 투자를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늦은 거죠, 이미. 그러니까 증시에서의 죄가 남보다 늦는 거라고 저는 생각하는데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원숭이하고 50% 아는 사람하고 70% 아는 사람하고 셋이서 만약에 투자 게임을 한다면 누가 제일 못하겠습니까? 사람 자, 어떤 사람 50% 아니면 70%? 70%인가요? 예, 맞아요. 아, 진짜? 예, 예.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 매니저들을 한번 시켜봤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알고 있는 매니저들의 성과를 보면 70% 알고 있는 애들이 제일 안 좋아요.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자기가 안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그 모르는 30%에서 꼭 깨지는 거죠. 본인은 안다고 생각하지만. 그러면 투자 수익률이라는 게 굉장히 반복 가능해야 예, 이게 의미가 있는 거 아니겠어요? 신뢰가 가는 거고. 그럼 몇 퍼센트 이상을 알아야 이런 게 가능하냐. 그 90% 이상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가 90% 이상 아는 종목들의 집합, 그걸 유니버스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보통 이제 해외에서는 매니저를 평가할 때 네 유니버스가 뭐냐 이렇게 물어봐요. 그래서 네가 얼마나 실력 있는 아이냐 이런 거. 유니버스를 갖고 있으면 그 종목에 한해서는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먼저 판단하고 먼저 움직일 수 있다. 그래서 알파를 낼 수 있다. 뭐 이런 얘기인데, 그러니까 특히 이제 그 유니버스에서 벗어나지 않는 어떤 그런 절제력이 필요한 거죠. 그러니까 다른 종목들 막 날아가면 저거 한번 사볼까 하는 그런 어떤 유혹도 생기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자기가 그런 종목들을 이미 갖고 있는 사람들의 밥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의 유니버스만 잘 갖고도 충분히 수익률은 잘 난다는 거죠. 그래서 보통 이제 우리가 투기하고 투자를 가를 때 아무리 동일한 종목을 갖고 하더라도 알고 하면 투자고 모르고 하면 투기가 되는 거 아니겠어요? 예, 그래서 여러분 아는 그런 종목들 위주로 잘 제안해서 이제 그 연습해 나가는 그런 게 필요할 것 같고,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제 뭐 제가 어떤 종목을 말씀드려서 샀어요. 근데 주가가 올랐어요. 그 먹을 수 있을까요? 쉽지 않겠죠. 예, 왜 그러냐면 못 팔아요. 주가가 올라가지 않습니까? 그럼 사실 자기가 기대했던 게 어느 정도 주가에 반영된 거잖아요. 그럼 경계를 해야 되는 거 같지 않습니까? 근데 사람들의 심리가 일단 그 주식을 좋아하게 돼 있어요. 결국 그 주식이 사랑에 빠지거든요. 예, 못 팔아요. 근데 이제 주가가 천천히 서서히 오르다가 나중에 빠질 때는 급하게 빠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결국은 그 주식과 장렬하게 함께 전사하는 그런 경우를 굉장히 많이 봤죠. 그래서 사실 사는 건 누구나 할 수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 파는 건 아무나 할 수 없는 거지 않습니까? 그거는 결국 팔 수 있다는 거는 그 기업의 이 본질 가치를 안다는 거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나름대로 유니버스를 갖고 있고, 그 다음에 그 안에서 잘 그 절제하고 지키는 그런 연습들. 그래야 이제 반복 가능한 수익률이 나온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지금 투자 또 투기 말씀해 주셔서 그럼 투자 위험 가늠학에서 좀 가장 먼저 파악해야 할 정보는 뭘까요? 저는 사실 그 투자를 할 때 내가 이거를 왜 샀다라는 걸 적어요. 그래서 이제 왜 적냐면 내가 흔들리지 않게. 그러니까 뭐 파스칼이 감정하고 이성하고 싸우면 뭐 100% 감정이 이기더라. 그리고 워렌 버핏도 투자가 참 단순한 것 같다. 근데 쉽지 않다. 쉽지 않다고 얘기하는 이유가 자기도 흔들린다는 거예요. 이 탐욕과 공포에 사람이 흔들리게 돼 있지 않습니까? 그때마다 내가 샀던 이유들을 계속 보는 거죠. 흔들리지 않게. 그래서 이제 시장에 내가 샀던 이유들이 하나씩 알려지지 않습니까? 예, 그럼 하나씩 지워가요.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더 이상 투자 이유가 안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옛날에 이거라고 분명히 생각해서 샀는데 그게 중간에 지나가다 보면은 결국 틀린 게 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때 또 지웁니다. 그래서 더 이상 투자할 이유가 별로 없어지면 그때는 파는 거죠. 예, 그렇게 원칙을 지켜 나가는데, 근데 이제 아직 매수 이유가 많이 남았어요. 근데 내 생각한 거와 달리 자꾸 주가가 안 좋게 움직이는 거죠. 그거를 저는 투자 위험이라고 생각해요. 예, 그래서 분명히 그때는 내가 모르는 것을 시장이 알고 있다. 내가 뒤처지고 있다. 이런 거를 인식하는 그런 연습을 하는 거죠. 지금 같은 지금 주식시장에서는 현금 보유량은 좀 늘리는 이야기도 많은데 어떻게 보면 또 도리어 지금이 투자하기 굉장히 좋은 기회가 아닐까도 싶은데 좀 어떻게 보세요? 저는 사고 있어요. 뭐 제가 나중에 그 원칙을 말씀드리겠지만 사람들이 자꾸 바닥을 하려고 노력을 해요. 그렇죠. 그래야지 마음이 편하잖아요. 그러니까 찍어 달라는 거죠. 바닥을 가르쳐 달라는 거죠. 지금 바닥을 찍었나요?
교수님. 근데 사실 바닥은 누구도 알 수 없어요. 네네네. 그러니까 그거는 패닉 셀링에 의한 어떤 그런 심리적인 낙폭이지 않습니까? 네. 그런 걸 어떻게 알아요? 이 사람들의 관계를 어떻게 예측합니까? 근데 특히 이제 그 바닥 근처에서는 거래량도 없어요. 거래량이 없다는 얘기는 사는 사람도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냥 호가만 떨어지는 거죠. 예, 그래서 알 수 없는 것들에 대해서 너무 많은 시간을 쓴다라고 버핏도 얘기를 했고요. 제가 과거에 펀드 매니저 시절에 적용했던 원칙을 잠깐 소개해드리면 일단 고점 대비 한 10% 떨어지지 않습니까? 그때까지는 그냥 계속 바이 더 딥을 해요. 그건 조정, 그러니까 커렉션이니까 그냥 계속 삽니다. 근데 10% 밑으로 깨지지 않습니까? 그때부터는 조금씩 해지를 해요. 해지를 한다는 말은 슈어 포지션, 그러니까 조금씩 팔아나간다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어 뭐 한 고점 대비 20%까지 깨지지 않습니까? 그럼 그때는 내 포지션은 없어요. 그리고 왜 그런 짓을 하냐면 20% 밑으로 깨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은 못 말려요. 이때는 결국 산사태처럼 주가가 무너지게 돼 있어요. 왜 그러냐면 그 정도 주가가 하락했으면 상처받는 금융기관들이 상당히 있을 거예요. 여러분들 아시는 것처럼 금융기관은 자기 자본이 얇아요. 전체 자산 중에 자기 자본이 조금밖에 없다고요. 근데 그게 손상된 거잖아요. 그러면 잘못하면 망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얘네들은 이거를 뭐 주가가 싸다 비싸다 안 따져요. 그 다음부터는. 그냥 무조건 손절매를 하는 거죠. 그러면 그 손절매가 다른 기관에 손절매를 불러오고 뭐 이렇게 해서 계속해서 이제 빠지거든요. 예, 그래서 고점 대비 마이너스 30% 정도까지 가면 그때부터 저는 매집을 해요. 그래서 반토막 날 거 각오하고 매집하는 거죠. 그렇다면 나의 매수 단가는 고점 대비 마이너스 40%가 되는 거죠. 그러면은 설령 반토막 난다 하더라도 마이너스 10% 손실폭을 보는데 그거는 굉장히 쉽게 만회될 수 있고 이렇게 나의 그 매수 단가를 떨어뜨려 나가는 게 그게 프로지 이거를 정확하게 탁 찍는 거 그건 굉장히 어리석은 짓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나 지금 팔고 나중에 바닥 근처에서 살게 못 사요. 왜냐하면 자기가 팔았던 주식을 심리적으로 다시 사는 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 주식을 뺏기고 마는 경우를 굉장히 많이 봤기 때문에 저는 지금부터는 계속 매집해 나가는 게 맞다고 생각해요. 네. 지금부터는. 근데 이제 또 교수님 나오셨으니까 또 2023년은 좀 어떻게 보세요, 주식시장은? 그러니까 뭐 뒤에 충분히 소개가 되겠지만 저는 계속 사고 있다고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저기 1분기까지는 조금 이런 기조가 유지가 될 수 있겠지만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가장 두려워하는 그런 뭐 인플레라든가 그로 인한 어떤 그런 이 고금리 있지 않습니까? 결국 증시를 결정짓는 싱글 팩터, 굉장히 단 하나의 가장 강력한 요인은 금리 아니겠어요? 시중 유동성 아니겠습니까? 예, 근데 그런 것들이 아마 제가 보기에는 그러니까 오랫동안 고금리 상태를 유지하지 못할 것이다. 이미 지금 뭐 미국 10년물 금리가 굉장히 빠르게 떨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이건 시중금리예요. 근데 기준금리는 훨씬 더 높아요, 지금. 장단금리 차가 역전되는 폭이 더 지금 심화되고 있어요. 얼마나 참을 수 있을까요? 이 정도 되면 벌써 지금 금융기관은 장단금리 차 먹고 사는 애들인데 걔네들은 심각할 거예요. 그러니까 시장이 고금리를 못 받아주기 때문에 기준금리를 다시 시장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빨리 내릴 수 있을 것이다. 네, 그때는 이제 이런 신성장 기업들이 이제 다시 활개를 치고 옛날 모습으로 돌아갈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고금리 생각보다 좀 길게 가고 있는데 고금리를 좀 투자에 이용하는 방법이 있을까요? 네, 지금 계속 저는 미국 채권 사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것도 장기채 사라고 하고 있어요. 요즘에 미국 그 채권 가격 엄청나게 오르고 있어요. 네, 근데 사람들이 그걸 잘 캐치를 못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저는 사실 이런 고금리는 다시 못 본다고 생각하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렇다면 가급적이면 장기적으로 누려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이 장기 채권이 금리 떨어질 때 훨씬 더 가격이 빠른 속도로 올라오죠. 이게 듀레이션 이펙트라고 하죠. 그래서 이제 미국 채권을 사게 되면 왜 사라 그러냐면 지금 미국 금리가 떨어지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미국 달러 가치가 좀 안 좋을 수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의 채권 가격이 훨씬 빠르게 올라온다는 거죠. 왜냐하면 이거는 미국 부동산의 특성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제 미국에는 부동산의 이 주택 시장에 프리페이먼트 옵션이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주택담보대출을 받은 사람이 나는 7%에 받았습니다. 예, 근데 금리가 5% 떨어졌습니다. 그럼 5%에 갱신할 수 있어요. 더 유리한 조건으로. 그럼 누가 손해를 보나요? 돈을 빌려줬던 은행이 손해를 보는 거죠. 그 은행은 어떻게 할까요? 그걸 대비하기 위해서. 금리가 약간 좀 떨어질 신용을 보이면은 얼른 떨어지기 전에 빨리 고금리에서 채권을 빨리 사요. 예, 그러니까 채권 가격이 더 빠르게 오르고 금리 더 빠르게 내려가거든요. 예, 그래서 지금 미국 채권을 사시는 게 좋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제 신흥국 채권 사면 안 되냐? 물어보는데, 근데 이제 뭐 미국이 아직 금리를 올린 이유 중에 하나는 좀 정치적인 요인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돈을 이제 다 빼가지고 미국으로 와서 긴장 모드를 만들었던 거죠.
선거에 이용도 하고. 네. 예, 근데 미국의 이기주의가 아직 뭐 다 끝난 건 아니잖아요. 그러면은 미국 금리는 떨어진다 하더라도 신흥국 채권은 이 신용 위험이 불거지면서 이제 크레딧 스프레드가 올라가면서 금리가 안 떨어질 수 있다. 신흥국 채권 가격이 안 오를 수도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뭐 시세 차익, 그럼 다 주식을 생각하세요. 근데 채권 가격도 화끈하게 오릅니다. 단기적으로도. 지금 뭐 예를 들어 미국 국채 30년 금리가 지금 3.6%예요. 내가 지난주인가? 그때 3.73%였거든요. 굉장히 빨리 떨어지고 있어요. 근데 이게 연초 수준이 2%까지 내려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시세 차익이 35%예요. 만약에 지금 S&P가 전고점을 회복한다 그러면 19% 올라가는 거거든요. 훨씬 화끈하게 올라가는 거죠. 이런 기회를 놓치지 마시고, 설령 제 예상이 틀려서 금리가 다시 올라갔다, 채권 가격 떨어졌다. 그럼 채권은 만기까지 갖고 있으면 돼요. 그럼 샀을 때 수익률 지금 3.6% 이거를 그냥 보장받을 수 있다는 거죠. 예, 그리고 지금과 같은 높은 금리가 다시 오기는 어렵다고 생각하니까 반드시 나중에 떨어질 때가 분명히 있을 거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지금과 같은 높은 금리 유지하기 쉽지 않다고 하셨는데, 그럼 향후 금리가 좀 하락할 거라고 생각하시는 이유가 어떤 걸까요? 인플레가 뭐 진정된다 의미인 걸까요? 네, 저는 예, 그렇게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코로나가 사태가 터지면서 미국 정부가 너무 이제 방만하게 개인들한테 돈을 많이 주었다. 그 얘기 많잖아요. 예, 그거 갖고 소비를 했다. 근데 사실 소비할 수 있는 환경이 안 됐잖아요. 예, 만약에 소비를 진짜로 했다 그러면 생산도 늘었을 것이고, 그러면 이제 GDP가 올라가는 거죠. 그러니까 생산량과 물가가 같이 올라갔기 때문에 GDP가 올라갔어야 되는 거죠. 근데 2020년부터 2022년까지 연평균 GDP 성장률이 세계가 한 1.8%밖에 안 돼요. 지난 20년 동안의 GDP 성장률은 2.9%죠. 한참 모자라는 거죠. 다시 말하면 아직 그동안에 소비하지 못했던, 이 코로나 쇼크로 인해서 소비하지 못했던 펜트업 디맨드도 아직 못 나왔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뭐 지금 결국 인플레의 요인은 결국 코스트 푸시 인플레이션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코로나가 와서 이제 그 공급망이 좀 뭐 문제가 생겼고, 결국 전쟁이 이제 그거를 증폭시켰다, 이런 건데, 저도 사실 인플레가 이렇게 높게 올라올 줄 몰랐어요. 근데 이걸 증폭시켰던 요인이 있었다는 거죠. 일단 미국 노동시장이 상당히 불만이 많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 자본주의는 고용주가 그 노동자가 뭐 다른 데 가지 못하는 수준에서 최하의 월급을 줘요. 그걸 자기는 경제적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아주 효율적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럼 대부분의 노동자가 이제 불만이 쌓이겠죠. 불만 있어? 그러면은 딴 데서 스코어 제일 받아와. 그럼 내가 더 높은 월급을 한번 줘볼게. 카운터오퍼 칠게. 뭐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다른 데서 제의를 못 받는 애들은 계속 그냥 불만에 쌓여서 그냥 일을 하는 거죠. 예, 근데 그런 노동자들한테 이제 그 협상력을 딱 준 게 코로나였었어요. 그러니까 그동안 미국에서 제조업이 부가가치가 계속 떨어졌을 거 아니에요. 그럼 얼마나 이 월급에 불만이 많았을 거예요. 근데 이 제조업이라는 거는 모여서 일해야 되는 거고, 또 이제 생산 차질이 생겼을 때 워낙 고정비 부담이 크기 때문에 타격이 심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불만이 많은 노동자들을 현장에 불러내려면 얼마나 이 프리미엄을 많이 줘야 될까요? 보통 이제 그 노동자들의 임금이라는 게 시간당 한 뭐 최저임금 한 11불 정도? 주마다 차이가 있지만 그 정도를 줬었는데, 뭐 지금 뭐 아마존 창고 노동자 임금이 뭐 18불씩 올라갔었으니까. 근데 이제 심지어는 월급을 올려줘도 이분들이 그냥 일자리를 떠나는 경우도 많았어요. 왜냐하면 코로나가 지나가면 또 다시 원상태로 갈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이 기회에 나는 더 나은 잡으로 가겠다. 그리고 여성들도 나 코로나 보조금 받으니까 그냥 집에서 애 보는 게 낫다. 갔었는데, 이제는 뭐 다른 일 찾다가 못 찾으신 분들이 돌아오고 있어요. 특히 이제 재택근무 인프라가 확 이제 깔렸지 않습니까? 여성분들도 굉장히 훌륭한 인력들이죠. 그분들이 이제 다시 파트타임 잡이라도 이제 그 노동력의 가세를 하기 시작했기 때문에 이제 시간이 갈수록 인건비로 인한 어떤 그런 인플레는 빠르게 잡혀갈 것이다. 증폭됐던 부분이 사라질 것이다. 그리고 이 전쟁 같은 경우도 유가하고 곡물을 한꺼번에 이제 서플라이 샥을 발생시켰던 거 아니겠습니까? 이거 생필품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더 인플레가 증폭됐던 건데, 요즘에는 이제 러시아산 원유에 그 캡을 씌운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면 뭐 사우디는 열심히 감산해가지고 자기가 뭐 점유율도 뺏기고, 뭐 그리고
유가를 받쳐놨는데 러시아의 싼 석유가 그걸 회방 놓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은 러시아하고 사우디 간에 갈등이 생길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오펙이 카르텔이 약간 깨질 수도 있다. 뭐 이런 생각도 해보는 거고요. 근데 사실 프라이스 캡이라는 거는 예전부터 러시아 전쟁 시작했을 때부터 계속 얘기가 나왔었거든요. 근데 왜 지금 이게 성사가 됐을까요? 그러니까 과거에는 러시아 석유 만약에 그 제재를 가하면 가뜩이나 석유가 모자란데 문제가 되지 않을까 생각했는데 이제는 준비가 됐다는 거죠. 그러니까 걔네들도 유럽에 있는 국가들도 뭐 이제 뭐 원자력이라든가 뭐 심지어는 석탄 그리고 이제 그 석유를 에너지를 갖고 오는 루트도 뭐 호주라든가 미국 쪽에서 다이버시파 할 수 있었으니까 이제는 좀 준비가 됐으니까 이렇게 되면 이제 그 이 석유의 가격이 유가가 좀 빠르게 떨어질 수도 있겠다 뭐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지금 인플레가 잡힐 거라고 보신다는 거네요. 저는 그러니까 인플레는 코로나가 만든 기형이라고 생각해요. 사실 우리는 디플레 세계에 살지 인플레 세계 아니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지난 한 20년 동안 계속 그 경제 활동 인구가 성장률이 둔화되고 심지어는 2018년부터는 소비의 핵인 경제 활동 인구가 줄어들고 있어요. 그러니까 인플레 2% 인플레라도 좀 맞출 수 있게 노력하자 이런 거였었는데, 그러니까 지금은 그 디플레의 어떤 그런 압력이라는 게 이 아주 놀라운 어떤 코로나하고 전쟁이라는 그런 어떤 공급적인 요인 때문에 증폭됐다가 이게 시간이 점점 사라질 것이다. 그러니까 인플레가 사라진다 하더라도 그게 미국이 금리 올려서 사라지는 게 아니고 저절로 사라지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앞서 이제 채권으로 다시 한번 좀 여쭤보면, 그럼 채권이 이제 좋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채권 좀 어디서 사고 파는 건지, 개인 투자자분들 사실 제 주변에도 뭐 채권을 가지고 있는 분은 일반인 개인분은 거의 없는 것 같거든요. 개인 투자는 좀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어디서 사고 파냐고 자꾸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아요. 근데 국고채 같은 경우에는 뭐 우리나라도 펀드가 있고 유동성은 굉장히 많아요. 살 수 있는 그런 상품도 많고. 근데 특히 이제 해외 채권은 펀드가 굉장히 다양하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저는 국내 채권보다 해외 채권 펀드를 사고 파는 게 저는 더 추천드리는 것 같고요. 다만 이제 한국의 회사채는 어떻게 사느냐 이제 이런 질문인데요. 그러니까 신용 등급이 이제 AA 이상의 우량한 기업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은 일반인을 대상으로 해서 공개 모집을 해요. 살 사람. 그리고 이런 채권들은 거래소에 상장도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주식처럼 사고 팔 수도 있어요. 근데 간혹 이렇게 상장된 채권이 거래가 안 되는 경우도 있어요. 이런 것들도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아무래도 증권사에 자주 연락을 해서 혹시 뭐 우량한 채권, 고금리 채권 어떻게 발행되는지 자꾸 이제 체크해 보는 것들도 좋겠죠. 그러니까 유통시장만 보고서는 충분하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거를 말씀을 드리고요. 그러니까 HTS라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거 홈 트레이딩 시스템 보면은 그 채권들이 이렇게 물량들이 쭉 걸려 있거든요. 그리고 신용 등급이 싱글 A 이하인 또 불량한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49인 이하가 투자에 참여하는 3호 쪽으로 가거든요. 근데 그거는 거의 대부분 기관 투자가들의 시장이에요. 그러니까 일반인 못 끼는 거죠. 그래도 만약에 물량 소화되고 좀 나머지 찌꺼기들은 그것도 이제 HTS에 걸려 있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일단 HTS를 자주 쭉 보시면 그러면은 이제 주로 이제 주식만 보시잖아요. 근데 채권 쭉 보면은 거기에 좀 재밌는 상품들이 많이 나열돼 있으니까 그거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